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의 뒤를 이어서 바로 이제 발해의 멸망과 그 다음에 발해의 발전했었던 통치제도, 이 문화, 그리고 그 시대 때 있었던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발해가 있었던 그 시대에 활발한 대외 교류가 어땠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할 것이 있는데, 역사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이 깨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그것을 쉽게 다시 되찾는 것이 어려워요. 즉 무슨 얘기냐? 동영상을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절대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교회 등교할 때에 그 이전의 수업들은 다 듣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선생님은 해당하는 학생들을 아예 학교에 남겨서 그날 수업을 다 듣게 하고 보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잘 참여를 해줄 수 있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뒤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발해가 건국되어 융성하다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로 대조영 고왕이죠. 발해의 첫 번째 왕이었던 대조영과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됐었던 무왕, 그리고 그 다음 때의 문왕, 그리고 한동안 정치적인 혼란이 있다가 나중에 선왕 때의 해동성국이라고까지 불렸었던 이 발해라고 하는 건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있었던 이 발해는 갑자기 어떻게 그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멸망하게 됐어요. 당시 여러분들, 자, 여기에는 백두산이 있어요. 이쪽에는 압록강, 그 다음에 이쪽에는 두만강이 이렇게 흘러가죠. 이쪽은 이제 발해라고 볼 수 있는데, 솔직히 발해의 역사서는 현재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발해가 중국에게 조공을 바쳤었던 것을 통해 가지고서 발해에 무슨 왕이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만 알지, 실제로는 이 발해가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었는가에 대해서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역사 책에서 발해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가지고서 드문드문만 알 수 있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당시에 발해는 굉장히 분열이 많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래요. 선왕 이후에는 또 한 번의 권력 싸움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면서 다음 때의 왕이 도대체 누구로 이어졌는지까지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수준으로 이 발해가 힘이 갑자기 약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설이긴 합니다. 실제로 발해가 무엇 때문에 멸망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발해의 영역이 있었던 그 지역을 발굴 실제로 한번 해봤답니다. 몇 군데에서는 당연히 발해의 유물들이 나온 것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발해의 유적을 파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좀 얇은 층에 해당하는 바로 검정색 탄화층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이것은 탄화층이라기보다는 1층의 화산재였답니다. 무슨 말이냐? 당시에 엄청나게 커다란 대화산 폭발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바로 그쯤에 가지고서 이 우리나라에서 민족의 영산이라고 불려지는 유명한 화산이 있죠. 거기가 바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백두산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당시에 백두산이 대거 크게 분화를 했었던 거죠. 근데 그냥 분화한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크게 대폭발을 했던 겁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바로 계절풍 지역입니다. 계절에 따라서 바람이 부는 방향이 좀 달라요. 근데 백두산이 펑 하고 터졌어요. 펑 하고 터지니까 당시에 남쪽에서 바람이 불었다고 한다면, 펑 하고 터졌을 때 이 백두산의 그 화산재들은 일부는 백두산 앞쪽에 이쪽으로 좀 떨어졌겠지만 대다수는 바로 이쪽으로 전부 다 퍼져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바로 발해는 백두산의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서 전 국토가 전부 다 이 화산재에 덮여졌다고 볼 수 있어요. 문제는 이게 단순하게 1, 2년에 걸쳐가지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발해는 유목국가일까요? 농경국가일까요? 아니면은 산업국가일까요? 여러분들?
정답은 바로 농경국가입니다. 농경국가가 갑자기 화산이 터져가지고서 화산재가 자욱하게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 화산재는 전부 다 뒤쪽에서부터 내려쬐고 있는 하늘의 태양을 다 막아냅니다. 막아내면 어떤 게 벌어지느냐? 지상에 쏟아지는 햇살이 훨씬 더 적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농사가 잘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이것도 하나의 설이긴 한데, 이때 당시에 발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힘이 약화됐다고 보여지게 됩니다. 당시에 거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거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었죠. 하마터면 멸종당할 뻔했었던 이 거란족. 그런데 이 거란족이 이때 당시에 야유라국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힘을 점차 키우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당시에 이 발해하고 사이가 좋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갑작스럽게 발해가 이렇게 이제 힘이 약화가 됐었나 봐요. 근데 거기다 플러스 당시 거란 쪽에서의 그런 기록에 의하면 발해가 크게 분열해 가지고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다라고 하는 건 많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바로 그 기회를 타가지고서 이 야유라국의 군대가 발해를 갑작스럽게 침공을 했는데, 이 발해는 불과 며칠 만에 금방 거란에게 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강력했었던 발해가 그렇게 쉽게 망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분명히 아마도 커다란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백두산 화산 폭발처럼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때 당시에 이 거란족은 발해를 멸망시킨 다음에도 직접적으로 여기를 통치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갑작스럽게 발해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 5번에 멸망, 동그라미 1번은 바로 귀족의 권력 다툼으로 쇠퇴를 하게 되었고, 동그라미 2번 바로 빈칸에 이 적을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가 그 민족이 어디라고 썼죠? 바로 거란족이죠. 빈칸에 적혔습니다. 거란. 바로 이 거란족이 나중에 세웠던 나라가 이오라고 한 나라입니다.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후에도 발해는 국가가 멸망한 다음에도 무려 약 200여 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발해 부흥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계속해서 부흥운동을 벌였지만 끝끝내는 발해를 부흥시키는 것을 실패하게 됩니다. 뭐 대발해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홍묘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한국이라든가 같은 여러 개의 나라들이 등장해가지고서 발해의 후계를 자처했었지만 전부 다 멸망을 하게 돼요. 그때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적국의 사람들에게 잡힌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같은 말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나라로 피난을 가게 돼요. 고려라고 한 나라에 발해인들이 대거 들어가게 되었으니, 그러니 그때 당시에 이제 발해에서 항복한 사람들의 숫자만 해도 1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공식적인 숫자만 따져본다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것까지 따져본다고 한다면 정말 많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고려는 이제 민족을 재통일하면서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의 민족 국가로서 성장을 해나가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자, 발해 유민들의 부흥운동이 실패되면서 일부 유민들이 빈칸에 적혔습니다. 고려로 망명. 이것과 관련돼서 나중에 조 선생님이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에 바로 발해의 통치제도에 대해서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별표 2개 반. 자, 발해의 통치제도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발해의 중앙정치기구 별표 2개 반 쳐줍니다. 자, 먼저 발해의 통치제도 요거 자체도 이제 별표 2개 반 쳐주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 발해는 이제 문왕대에 가가지고 당나라와 사이가 좋게 돼요. 당시에 넓은 땅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통치제도를 갖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당나라였거든요. 때문에 발해도 바로 이때 당시에 당나라의 통치제도를 그대로 수용을 하게 됩니다. 원래 당나라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바로 왕이 있으면 왕 밑에 3개의 통치 기구가 있어요. 중서성에 해당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문화성에 해당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상서
당나라 관청의 명칭 이름이에요. 아 선생님, 왜 우리가 지금 당나라의 이제 통치 제도를 배워야 합니까? 근데 외워줘요. 나중에 쓰여지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바로 발해는 바로 이 당나라의 통치 제도를 그대로 본다지만 이름은 좀 다르게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자, 중서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대성, 그 다음에 문화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조성, 그 다음에 상서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성이라고 하는 그런 관청을 만듭니다. 이것은 국왕 직속하에 있는 관청이에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중소성에서 뭘 하게 되냐면은 행정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처벌하는 형벌 같은 것과 관련된 법 같은 것을 이때 당시에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로 실제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쓰일만 한 것인지를 한번 검토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선조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나라의 한 문화성이죠. 그 다음에 정당성은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이 검토되었었던 그런 법안들을 정당성에서 그대로 실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법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심의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곳이다.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통치와 관련된 법안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행정기구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법안들이 한두 개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당성에 과부하가 좀 심했었어요. 왜냐면은 법안들을 전부 다 마련을 하려면 그것은 하나하나 계속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 하나하나를 전부 다 이 정당에서 실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때문에 정당성은 6개의 도와주는 부서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원래는 당나라의 경우에는 이 상서성 밑으로 이호예 병형공이라고 하는 6개의 부서가 있었던 데 비해서 발해의 경우에는 크게 부서를 2개로 갈라요.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좌사정, 그 다음에 우사정이라고 하는 일종의 중간 관청을 하나 만든다. 중간 관청을 만들어가지고서 당나라에는 6개의 부서가 상서성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에 비교해서 봤을 때 바로 이 발해의 경우에는 바로 정당성 아래 좌사정과 우사정을 이것을 나누어 가지고서 배치를 하고 이 아래 바로 각각의 3개의 관청을 당시에 만들게 됩니다. 3개의 관청을 만들어요. 자, 당나라의 경우에는 좌사정과 우사정이라고 하는 중간 관청이 없어요. 근데 발해는 중간 관청을 만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당나라의 경우에는 이, 호, 예, 병, 공에 해당하는 관청을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이는 바로 이부, 바로 관리의 인사, 그리고 호는 호부, 국가의 재정과 관련된 일, 예는 바로 예법과 관련된 일, 외교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의 행사 같은 것을 담당하는 업무를 이 예부가 있었고, 병부의 경우에는 군대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 다음에 형부의 경우에는 뭐겠어요? 바로 형벌입니다. 형벌 혹은 바로 재판과 관련된 일이에요. 그리고 공부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공부는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었던 부서였습니다. 당나라가 그랬었고요. 자, 그런데 발해의 경우에는 2부에 해당하는 부서를 충, 그 다음에 호부에 해당되는 것을 인, 그 다음에 예부에 해당되는 것을 의, 그 다음에 지, 예, 신이라고 하는 부로 이름을 바꿔서 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충, 인, 의, 지, 예, 신. 자, 이것은 어떤 학문에서 매우 중요시 여기는 덕목이겠어요? 바로 유교죠. 때문에 독특하게도 바로 발해의 경우에는 이호예 병형공이라고 하는 부서 이름 대신에 바로 유교에서 중요시 여기는 덕목으로 각각의 부서의 이름을 정해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서 국가를 통치하는 데 써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 중앙정치 제도의 경우에는 자, 당의
제도를 수용하여 빈칸에 적겠습니다. 자, 성 몇 개입니까? 성이 3개죠? 그래서 3성이에요. 그리고 부는 몇 개입니까? 6개죠? 그래서 이 제도를 일컬어서 우리는 삼성육부 제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삼성육부. 자, 이 명칭과 운영에서는 각 나라하고 좀 다르죠. 첫 번째 동그라미 기업. 그런데 이 발해의 경우에는 정책의 실제적인 실행을 담당하는 정당성의 최고 권력자가 중심이 돼가지고서 바로 삼성을 운영을 합니다. 당연히 발해의 최고 권력자는 바로 정당성 중심으로 이제 국가를 통치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정당성 중심으로 삼성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정당성 아래 빈칸에 있습니다. 유교적 덕목 유교적 덕목 명칭에 육부를 설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뭐 여기 또 한 가지 나오지 않았지만 바로 중간에 좌사정과 우사정이라고 하는 이제 관청을 운영을 했었다는 점은 또 당나라하고 좀 다른 독자적인 모습을 띄었던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쓸 수 있으면 써주세요. 동그라미 디귿으로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가 모르겠는데 고구려의 지방제도는 뭡니까? 지방통치제도. 바로 수도는 오부, 지방도 오부로 통치하는 오부제 혹은 오부제죠. 백제는 바로 수도는 오부, 그 다음에 지방은 오방으로 나뉘는 오부, 오방제죠. 그 다음에 신라의 경우에는 육부, 오주제였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통일신라 이후에 바로 구주, 오소경제로 바뀌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나죠? 발해의 경우에는 그때 여러분 딱 보세요. 신라가 더 커요? 발해가 더 커요? 딱 봐요. 당연히 발해가 훨씬 더 크죠. 때문에 이 넓은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발해는 좀 스케일이 큽니다. 바로 뭐냐면은 일단은 서울에 해당되는 것을 총 5개 만들어요. 신라는 오소경이잖아요. 근데 발해의 경우는 그냥 경이에요. 동그라미 1번 5경, 그 다음 그 밑에 15부, 그 다음에 62주. 5경, 15부, 62주. 5경, 15부, 62주로 나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서 15부는 오른쪽 위에 바로 이 발에 가까이 부서가 나와 있기도 하죠. 한번 여러분 중에서 참조해보고 싶은 학생들은 참조를 해주도록 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바로 그 밑에다가는 바로 현이라고 하는 관청을 만들어가지고 이 현은 글쎄요, 지금을 따지고 본다면 일종의 성남시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을 설치해가지고서 지방을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가장 말단의 그런 행정구역은 촌락입니다. 근데 촌락인데 문제는 뭐냐? 발해의 경우에 굉장히 독특하게도 이 발해의 영토에 원래 살고 있었던 민족, 바로 고구려인들의 숫자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적었습니다. 대신에 이 지역에는 바로 이제 고구려인 다음으로 많이 있었던 그런 민족, 바로 말갈족이 많이 있었어요. 때문에 동그라미 2번 말단의 촌락의 경우에는 토착 세력이었었던 빈칸에 적혔습니다. 바로 이 말갈족을 통치하긴 하는데 고구려인이 직접 또 통치하게 되면은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때문에 바로 그들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는 말갈족이 알아서 통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즉 동그라미 2번 말단의 촌락은 토착 세력인 말갈족 수령 적어주겠습니다. 말갈족 수령이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때 당시 이 발해의 경우에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세울 때 걸사비우가 바로 이 대표적인 말갈족인데, 그런데 이 사람도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었고 고구려인들도 되게 많이 활약을 했었기 때문에 이 둘의 조화를 매우 추구를 많이 했던 겁니다. 하지만은 문제는 뭐냐? 주된 세력은 고구려인이었어요. 때문에 고구려인과 말갈인의 조화를 추구하긴 했었지만 대체로 봤을 때 지배계층의 경우엔 주로 고구려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피지배계층은 주로 말갈인이었어요. 물론 말갈인 중에서 일부는 지배계층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요즘에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통일신라의 중앙부는 뭡니까? 바로 구서당이죠. 구서당. 바로 여기에 비교해서 봤을 때 이 발의 경우에는 10개의 중앙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10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중앙군에는 빈칸을 넣겠습니다. 10위, 숫자 10이에요. 10위, 1위 아니에요. 10위예요. 농담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10위 적어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다음 줄에 별도의 지방군을 설치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발의 문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발의 문화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나오기도 해요. 별표, 한 개 반. 기본적으로 봤을 때 특징 중에 하나는 동감 1번, 고구려의 문화를 기반으로 당의 문화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동감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지배계층은 말갈족이다 보니까 말갈인들의 그런 이제 그 뭐라고 할까,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도 같이 보여주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래가지고서 이 발의 문화를 보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거 자세히 보면 여러분 교과서에는 이 발의 문화와 관련해 가지고서는 특별하게 여러 가지 말 같은 것이 그다지 나오지는 않았어요. 않긴 했는데, 이것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여러분들 교과서 78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그렇게 역사 읽기 이런 식으로만 적어놨어요. 근데 이것은 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좀 어렵다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문서화를 시켜놨던 거니까 그 점 명심해서 적어주기 바랍니다. 자, 먼저 별표 하나. 특징에서는 바로 고구려 문화를 기반 박스, 당의 문화를 수용 밑줄, 동감 2번 말갈의 토착 문화 존중 밑줄. 그리고 발해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처음에는 발해 대전이 국가를 세웠었던 동모산이었겠죠. 하지만 동모산이 너무 동쪽에 있고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나중에 수도를 바로 이곳으로 옮기죠.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상경성입니다. 상경. 이 상경이 있는 곳이 바로 용천부라고 하는 곳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상경 용천부가 바로 이 발해의 수도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나와 있는 프린트에 위에 나와 있는 지도에서 용천부가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확인해 주시고, 이 상경성의 경우에는 당시 이 발해에 있는 당나라의 국가 통치를 하는 방법 같은 것을 많이 배우기 위해서 많은 유학생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유학생을 파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당나라의 통치 제도와 그 다음에 문화를 그대로 따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당나라의 수도가 어디냐면 당시에 장안성이라고 하는 곳인데, 뭐 위치 한 이 정도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장안성을 그대로 모방을 합니다. 인터넷에 보세요. 장안성을 모방을 하는데, 이게 왜 특징이냐면, 이 장안성은 그때 당시에 인구가 거의 100만을 헤아렸었던 그런 거대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도시의 경우에는 보세요. 일종의 계획 도시였습니다. 즉, 도시에다가 가운데에는 커다란 궁성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당시에 황제와 그 다음에 개선한 장군이라든가 이런 사이에 다니는 주작대로라고 하는 것을 가운데로 갈라가지고서 도시를 양쪽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쪽에서 살고 있는 사람과 이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 먹을 거라든가 이런 걸 사기 위해서 가야 하는 시장을 계획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시가지는 마치 바둑판 모양식으로 이렇게 잘 짜여 있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도시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런 형태의 도시를 바로 이 발해가 그대로 본따게 된 거예요. 실제 이것을 확인하다 보니까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찾다 보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발해는 바로 중국의 문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난방장치가 중국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중국 사람들은 그냥 방에다가 난로 같은 것으로 불을 때우는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뜨뜻하게 지지는 걸 좋아하죠. 때문에 동그라미 2번 온돌장치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표적인 난방 방식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온돌장치가 바로 이 발해에서 발견됐어요. 그것만 봐도 지금 발해 사람들이 우리나라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동그라미 3번은 바로 불상입니다. 바로 이불병좌상이라고 하는 즉 두 명의 부처님이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형태의 바로 불상이 이때 당시 유행을 했는데 여러분들 교과서 78페이지에 두 명의 부처님이 앉아 있는 모습 보여주는 부처상 있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고구려과하고 비슷한 거예요. 동그라미 4번에 기와가 발견되는데 이 기와들도 기와 쪽하고 고구려의 기와 쪽하고 비슷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자, 이번엔 고분입니다. 고분의 경우에는 별표 2개 쳐주세요. 별표 2개. 발해의 그런 이제 몇 안 되는 이제 왕족의 무덤 중에서 하나가 정혜공주묘라고 하는 거예요. 정혜공주 적어주세요. 정혜공주묘. 돌방 무덤입니다. 불식 돌방 무덤이 뭔지 알죠? 바로 무덤이 있으면 무덤 안에 이제 입구가 있어가지고서 안에다가 돌로 만든 그런 형태의 방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시신을 놓은 다음에 이 안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돌방 무덤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바로 고구려의 무덤 양식을 그대로 본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에는 모줄임 천장 구조가 있어요. 외우면 좋겠지만 문제 뭐냐?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외우면은 그걸 외운 게 아니고 그냥 얼마 후에 금방 까먹게 돼요. 모줄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겁니다. 천장을 보면 이 천장을 아래에서 위를 딱 봤을 때 천장의 모습이 만약에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위쪽에 바로 또 이런 형태의 이제 좀 더 천장이 더 높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쪽에는 또 이런 형태의 또 높은 데가 있고요. 그래가지고 뭐가 점차 줄어들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형태의 모줄임 천장 구조가 유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고구려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효공주묘의 경우에는 벽돌 무덤 바로 당과 빈칸했겠습니다. 당과 고구려 양식을 혼합한 겁니다. 즉 벽돌 무덤은 우리나라 벽돌 가지고서 이제 무덤 같은 거 만드는 것들이 그렇게 이제 익숙한 건 아니거든요. 때문에 벽돌로서 뭔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 벽돌로 만드는 건축물을 만드는 것이 중국에서 유행을 했던 거기 때문에 바로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때문에 정효공주묘, 이 정혜공주의 이제 동생이었었어요. 이 정효공주묘의 경우에는 벽돌 무덤이 유행했고 그것은 당과 고구려의 양식을 본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유학의 발달에서는 먼저 이 발해의 경우에도 요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국가의 통치 인형으로 바로 유학을 사용했던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유학을 통치 인형으로 사용.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유학 교육을 위한 빈칸이 되겠습니다. 바로 주자감. 당나라는 그 나라의 국립대학교가 뭐냐면 국자감이에요. 근데 발해는 이것을 그대로 따라오긴 해준 거니까 발해 대학교가 있긴 한데 거기에서 이것을 국자감이 아니라 주자감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바로 고구려의 대학교는 해학이라고 하죠. 백제는 없고요. 신라의 경우에는 통일신라 시대 때 바로 국학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었죠. 이렇게 기통식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유학 교육을 위한 주자감이 설치가 됐었고 그 다음에 당시 당나라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었던 과거 시험이 있었거든요. 이걸 일컬어서 빈곤과라고 하죠. 바로 이 빈곤과에 많은 합격생을 배출을 하기도 했었다고 해요. 동그라미 3번 당의 빈곤과 합격자 배출. 얼마나 이제 합격자를 많이 배출했었냐면 그래서 예를 들면 신라인이 이번에
당나라에서 시행했었던 빈곤과에서 올해 1등을 하면 다음 해에는 바로 발해인이 1등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신라인이 1등을 하고 막 이런 식의 일종의 선의 경쟁 관계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당의 빈곤과 합격자 배출.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에서는 일본에 파견한 사절단. 일본에는 발해가 바로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서 왕따를 안 당하기 위해서 일본에게 사절을 파견했었다고 했었죠. 근데 바로 그 사절단이 일본에서 실렸던 것들, 이런 것들이 현재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 수준이 생각보다 꽤 많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기 바라고. 자, 밑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특히 이불병주화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발해의 돌사자상, 그리고 이 발해의 석등, 이 발해 석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람 키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엄청나게 큰 모습을 보여주는 이 발해 석등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당나라에서 유행했었던 도자기가 3가지 색깔이 나는 바로 이제 도자기였었거든요.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당삼채라고 얘기를 하는데 발해도 이 당나라의 것을 본따서 발해 삼채라고 하는 도자기를 만들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바로 활발한 대외교를 펼치다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교과서는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를 볼게요. 1번 바로 통일신라 여러 나라와 활발히 교류하다. 먼저 이 발해는 당나라와 교류를 좀 자주 했었습니다. 이 통일신라의 경우는요. 통일신라의 경우는 당나라 교류를 자주 했었었는데 뭐 외교 사절을 하는 거 당연하고 그 다음에 유학생이라든가 승인들도 이제 불교 배우기 위해서 또 중국으로 가고 상인들은 장사를 정말 많이 하려고 많이 갔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 지역이 당나라였었는데 신라와 가까운 이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 이 해안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특히 이 중에서도 가장 신라와 가까운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은 바로 이쪽 지역이거든요. 이렇게 폴록 튀어온 이쪽 부분을 일컬어서 우리는 산둥반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산둥반도와 그 다음에 양지강에서도 이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해안가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신라인들이 하도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바로 미국 같은 데 가면은 미국의 한인타운 같은 게 있기도 하죠. 바로 그것처럼 바로 이 당나라에는 신라인 타운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그라미 1번 바로 신라인 타운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신라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라방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인으로 이루어진 마을이 한 뜻입니다. 거주지죠. 근데 이게 그냥 한두 명 산 게 아니고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나중에 그들에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전담을 해주는 감독 관청 같은 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그라미 2번 신라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은 바로 신라인들의 종교가 바로 불교인데 그런데 당나라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런 절로 가면은 당나라 말로 샬라샬라 이러겠죠.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때문에 바로 이때 당시 이들은 바로 신라원이라고 하는 바로 신라인들을 위한 절을 이때 당시에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게 했었어요. 대표적인 신라원 중에 하나가 바로 장보고가 만들었었던 적산 법화원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신라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했었던 동그라미 4번 신라관과 같은 숙박시설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과의 교류에서는 신라인의 불교와 유교 문화가 좀 전파했다고 하는데 뭐 아주 자세하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동남아시아 및 서역과의 교류는 뭐 보석과 약자 등과 향료 같은 것을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바다를 통해 해가지고서 신라까지 왔다 갔다 했었던 중동 지역의 사람들, 아라비안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유행했었던 여러 가지 보석, 그 다음에 약재, 향료, 보석, 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신라에게 판매를 했던 거예요. 신라 사람들은 신기하니까 그런 것을 돈 주고서 샀고 그 중에 일부는 지금 현재도 발견되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자, 먼저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바로
이제 국제무역항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의 관문 역할을 하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서울의 관문 역할, 즉 서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수입하거나 혹은 이제 수출을 하는 그런 관문으로서 역할하는 도시가 바로 인천이죠. 그런 것처럼 신라의 수도는 경주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경주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 같은 것들을 사고 팔고 그다음에 지방에는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용해 오는 그런 대표적인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이 경주 옆에 있는 울산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울산과 이 경주의 관계는 우리나라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바로 인천과 현재의 서울과의 관계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런 것처럼 바로 그때 당시에 국제무역항으로서 바로 울산항이 되게 크게 번성을 하게 됩니다. 울산항, 동그라미 1번 울산항.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바로 근데 신라가 중국으로 가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이쪽에 있는 그런 한강유역 근처에 있었던 바로 이 당항선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 가지고 자주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바로 이때 당시 이 당항선도 당시에 되게 중요한 그런 대표적인 국제무역항으로서 활약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4번에 해당한 별표 하나, 네, 동그라미 1번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당의 산둥반도 및 중국 동부 해안 지역에 바로 많이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신라인들의 거주지, 감독, 관청, 그리고 절, 숙박시설 이것들 반드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별표 2개. 자, 그 다음에 승려 같은 경우에는 해초라고 하는 분이 되게 유명했었어요. 이분의 경우에는 사실 신라인들도 잘 몰랐었던 상황이었는데 중국의 마지막 왕조였던 청나라 시대 때에 중국에게 사막지다고 볼 수 있었던 분항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바로 어떤 한 도사가 거기에 있었던 이제 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만들었던 일종의 석굴사원이 있는데요. 이 석굴사원을 관리를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빗질 같은 걸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빗질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서 벽을 쳤는데 갑자기 벽에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을 딱 봤더니 이미 벽으로 발라져 있었던 당나라 시대 때 고문서들이 막 쏟아진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고민하다가 마침 그 소식을 들었었던 바로 보물 탐험가들이 그 사람한테 와가지고서 바로 이 보물 중에 일부를 사갖고, 물론 이제 그 사람은 나중에 그것을 함부로 파악한 죄로 이제 처형을 당하긴 했지만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바로 이것을 사갔던 이 사람은 바로 이제 이것을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었기 때문에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쪽에다 이것을 기증을 했는 그 전시를 하게 됐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당시에 중앙아시아 지역 그리고 인도 지역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일부 지역에 그때까지 역사서에 전혀 나오지 않는 여러 개의 희한한 왕국들에 대한 왕국들을 여행을 하면서 그 나라에 대한 풍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어놨었던 굉장히 유명한 바로 그 여행문이 하나가 발견이 되게 돼요. 굉장히 희귀한 기록이죠. 그 지역에 있었던 나라가 뭐가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었는데 거기에서 기록을 해놨으니까요. 근데 이 당시에 바로 이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당시에 인도는 바로 이제 천축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천축국. 그러다 보니까 이걸 글 쓴 사람이 바로 이제 스님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님이 왕오 갔다 왔다는 뜻입니다. 왕오 갔다 왔다. 어디에? 바로 천축국에 갔다 온 것에 대한 기록, 왕오 천축국전이라고 하는 책을 만든 겁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 딱 이제 나타나게 되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찬사를 보냈어요. 어떻게 이런 것을 남길 수가 있는가 해서 환호성을 질렀죠. 그래서 이때 당시 이게 한문으로 쓰여 있었으니까 중국 사람들은 봐라, 위대한 우리 중국인들의 바로 이런 그 작품이 전 세계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남기는데 굉장히 커다랗게 기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막 자랑을 하고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쓰여진 글자를 보니까 이 글을 지은 사람은 신라인 해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신라인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 신라인이었던 해초가 만들었던 이 왕호 천축국전은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되게 유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번 왕호 천축국전 저술. 그 다음에 원효와 의상 같은 경우에도 일본 불교에 영향을 줬고, 프린트 6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거기에 괴릉의 무인석이 보이죠? 이 실제 무인석은 진짜 크기가 한 이 정도 돼요. 선생님 진짜 봐본 적 있었는데, 근데 몸집은 한 이 정도 됩니다. 이런 상들이 여러 개가 서 있는데, 자세히 보면 여기 나와 있듯이 우람한 체격에 높은 코, 우리나라 사람은 보통 코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코가 높아요. 거기다가 곱슬머리 등 신라인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누구였을까? 대략적으로 따져본 바에 의하면 아마도 이 사람들은 아라비아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 아라비아 사람들이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그들은 이제 영양 상태가 좋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키가 굉장히 큰 경우도 많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딱 왔는데 자기네들은 사망만 받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나라에 딱 도착을 하다 보니까 아이고 사계절이 있지, 동네가 너무 오밀조밀하게 참 예뻐요. 그러다 보니까 형님 여기 살까 하다가 진짜 살아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들이 신라인에 비교해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몸집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신라인들은 바로 그 사람들을 바로 이제 그 왕실과 그 다음에 조정을 보호하는 무인으로 뽑는다고 한다면은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들을 실제로 이제 뽑은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자신의 머리가 좀 곱슬머리거나 많이 곱슬머리거나 아니면 약간 모습이 서구적으로 생겼다던가, 여러분들 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코가 좀 높다든가 뭐 이런 식의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본인의 조상을 반드시 의심해야 될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조상은 아라비안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실제로 농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중에서 이 아라비아인들의 피가 눈곱만치라도 섞이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린트 7페이지. 자, 프린트 7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